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있으면요,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600이에요. 얼마나 뭐예요? 3,9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난리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0대) (60대)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뭐냐면 퇴직을 하고 나서도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 저는 그거를요, 퇴직 후에 12만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12만 시간이냐.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랍니다.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래요. 그러면요, 51.7세를 반올림해 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영업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이에요.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을 보니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억 4천이에요.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700, 빼면요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있으면요,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600이에요. 얼마나 뭐예요? 3,900 남잖아요. 3,9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난리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아주 일부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에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49%밖에 안 돼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껌값.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저 작년에요, 퇴직연금 적립금액 300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약 3,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계좌당 5천만 원. 두 개 다 있다고 해도 2, 3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있는 게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한데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전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3년 전에. 금년에요, 1,000만 채로 늘어난대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집이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 우리나라 빈집? 3년 전에 우리나라도 151만 채가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버리면 그 동네 빈집이 생겨요.
도움이 안 돼.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봐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그래서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걸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 돼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8%. 48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2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를 견학하는데요. 머리가 허연 70원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회사 간부도 했고요.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2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에요. 일본의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요. 40대 후반인데 애 2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따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0이 좀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요.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 와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자면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거 겸사는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외로움.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이러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회사 지사장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요.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챙피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다고 영식이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구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거 같죠?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요. 지금 일본 가면 더 난리예요. 많은 분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뭡니까?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십이장, 궤양, 키친 드링크,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인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와 있으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노후에요,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가 금융 사기당하는 리스크예요. 셋째가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날리는 거예요. 넷째가 자녀한테 돈 퍼주고 자녀 리스크. 그리고 5번째가 황혼이혼. 그러면 재산을 절반 나누거든요.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일본보다도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 1등입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요. 우리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9%.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뭐냐? 부부 화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은 어떡하냐? 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요,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요,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6시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번만 제가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의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시라.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노인 보호센터. 요즘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센터에 모셔다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요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온대요. 그래서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 안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업이 사자는 시대,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주특기, 남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남과 차별화시키는. 그리고 누가 어디서 나한테 100만 원을 준다. 이 회사가 왜 나한테 100만 원을 주지? 돈값을 해야 돈값을. 그리고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폼도 나고 이러는 일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사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70대에 할 일입니다. 그 70대에 할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노후에 혼자 살게 되는 이유는요 3가지입니다. 첫째, 사별. 둘째,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사람, 생애 비혼. 셋째가 황혼이혼이에요. 사별을 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에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부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이래요. 근데요 여성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6천 명. 남성의 6배예요. 지금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후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성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잘 상태인데요. 근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하는 거 보셨죠? 8년 전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저렇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할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뭐가 또 문제냐?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미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근데 이게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로 늘어났어요. 더 놀란 거는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결국 평생 안 하겠죠.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려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혼이에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10만 2천 건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이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9%.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혼자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742만 명. 그런데 전체 노인의 20%, 5분 중에 1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66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166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5%, 거의 비슷해요. 5명에 1명.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5,140만 명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거든요. 일본은 30%예요. 10몇 년 지나면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2,145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도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33%. 가구 원수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적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요,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들 쓴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별로면 책도 다 있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어느 대형 서점에 갔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노후에 관한 책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20권이. 깜짝 놀랐어요.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이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혼자 사는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누구든지 혼자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가 필요한데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환갑 넘어서 암보험,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중대 질병 보험 하나 젊을 때 들어주는 거.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우질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그리고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면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그리고 공유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개호난민, 개호대란,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우리가 노인이면 같은 요원이 아니에요. 이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몸이 불편해지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설이 없고 요원이 없어요. 특히 요원이 없어요. 저 일본의 간병시설 같은 데 가보면요, 70대, 8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시라고. 없으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노령기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10몇 년, 20년 지나가지고 일본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오면요, 우리나라도 바로 개호난민, 간병 돌봄 난민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시설에 어떤 돈으로 들어갈 건가? 그래서 간병, 돌봄, 보험을 든다든지 그 자금을 미리미리 마련하는 거, 또 사전 조사도 하고 이런 거를 한 번씩 미리미리 생각해 볼 일이다. 절대 지금 일본의 간병, 돌봄, 난민이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면 부동산의 반응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